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오신 성도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그냥 형식적인 그 수포자에 대한 내용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포자인 자녀들을 예방하거나 탈출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지난주에 안 오신 분 혹시 손 들어 보시겠어요? 아, 많이 계시네요. 저희 아내가 저를 그 제주도에 갔을 때 갈대밭을 지나면서 사진을 찍자고 했는데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아내가 그걸 서운해하고 그걸 갑자기 울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때는 그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뭐 올 때 찍지 뭐 갈 때 말고 올 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지금 꽤 됐죠? 네, 지금까지 이렇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뒤끝이 한 3년 가요. 네. 지금은 뭐 가다가 뭐 바로 신호주면 가로 세웁니다. 고속도로도 세우고 네, 비행기도 세울 판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포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이 이제 떠올랐는데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더라? 오직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말씀인데 앞에 나오니까 떨려가지고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대를 본받으면 정말 아이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고3을 맡고 있는데 수시 뭐 이렇게 아이들 도와주고 있고 대안교과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이 병행돼 가지고 강의 준비를 하느라고 했는데 많이 못했어요. 좀 두서없이 얘기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아이가 쭉 서가지고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각자 레인이 쭉 있는데 준비 딱 하고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가 달려가다가 넘어졌어요. 이 넘어진 아이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그쵸? 그 무릎이 까지고 막 그런 부분도 보이고 하는데 안타깝고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넘어진 다음에 앞을 보니까 벌써 저 앞에 친구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아무리 달려도 같이 꼴이 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겁니다. 아마. 근데 저는 이런 아이들을 그동안 많이 가르쳐 왔어요. 이 아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오늘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그 친구의 등이 아니라 저 꼬리 지점에서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궁일한 눈으로 바라보고 애통하게 바라보고 있는 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용기 내서 일어날 수 있고 친구가 먼저 달렸다는 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내가 넘어져서 까진 무릎의 상처가 별이 돼요. 그래서 넘어진 친구를 가슴 아프게 생각할 수 있고 그 친구를 도와줄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 넘어진 것이 나의 실패가 아니라 남을 돕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가 수포자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그 상처로 인해서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강의 내용은 제 소개를 하고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이 강의에서 뭐가 제일 궁금하냐 그랬더니 수포자가 왜 생기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궁금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번, 3번 그리고 결론 이렇게 내리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때 말고 올 때 사진 찍자던 남편이고요. 저는 5학년 때 저희 집이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좀 뭐라 그러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5학년까지는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사실 4살 때 그 구구단을 외웠거든요. 뭐 똑똑해서 외운 건 아니고 작은아버지가 매를 들고 아래 오면, 근데 이제 그래서 무서워서 외웠는데 구구단을 사람들이 왔을 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용돈도 주고, 그래서 그 기쁨에 막 이렇게 구구단도 외우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천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5학년 때 가정이 어려워지면서 부모님이 다 맞벌이를 하시게 되고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좀 나쁜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공부는 멀리하게 되고, 한번 멀리하니까 수업 시간에 못 쫓아가게 되고, 그래서 포기자가 됐어요. 수포자.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렇게 쭉 가다가 가면서 이제 수학이 안 되니까 미술을 했어요. 제가 좀 미술을 좋아하게 생기진 않았죠. 근데 미술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만화책도 만들어서 펴내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미술을 공부하면 미술로 네가 직업을 삼으면 폐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사랑하니까 그러셨겠죠. 그래서 붓을 꺾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미술에 대한 꿈도 포기가 돼가지고 미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1 때는 대포자가 됐어요. 대포자가 뭘까요? 대학을 나는 안 되는구나. 이제 뭐 해봐도 안 되고 성적도 엉망이고 수학 점수는 거의 30점대. 근데 지금 이렇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30점대. 그러니까 수학이 안 되니까 대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부모님은 이제 애포자, 애를 포기한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무시와 서름은 수학을 못하니까 친구들이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제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지고 저는 수학도 못하는 애야 하면서 끼워주지도 않고, 그 서름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먹게 되고, 이제 공부를 고1 여름방학부터 하기 시작을 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어딘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중학교 과정으로 내려가고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해왔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게 될지는 이제 모른 채 되게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고2 과정까지 이렇게 왔어요. 자녀가 수포자가 됐는데 어느 시점에서 포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학년까지 쭉 오는 게 그 시간만큼 걸리는 게 아니라 더 짧게 극복이 된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계인만 푸는 건지 알았어요. 수학이 어려운 문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사람이 낸 문제고 못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2 때는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고, 공부 그렇게 성적에 나오니까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칭찬해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딱 갔더니 그 모의고사 문제를 저보고 풀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었는데 끄덕거리면서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억울해가지고 잠을 잘 못 잤어요. 그 선생님은 제가 컨닝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얘가 이렇게 될 리가 없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칭찬을 해주시고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저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데 친구들이 질문해서 대답을 하다 보니까 점점 실력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3 때 진로를 결정할 때 나는 수학교육을 전공해도 되겠다 이만하면 해서 이제 수학교육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졸업하고 노원하고 목동, 대치동 그 과열지구 있잖아요. 거기에서 수학학원도 하고, 그러다가 45살에 기도하다가 꿈의 학교라는 곳에 아내와 같이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됐고, 현재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이제 회원으로 있고 대한교과서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수포자는 왜 생길까요?
작년에 EBS에서 10,000명을 대상으로 왜 수학을 포기했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수포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조사를 했는데 25%가 수포자가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학부모하고 지금 고등학교 학생이 부모님이신 분이 몇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에 시험 감독을 가셨대요. 근데 한 3-4명 빼고 나머지는 모의고사 보다가 다 잔다고 합니다. 포기하고 자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수포자가 우리한테 이렇게 많구나. 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우리나라의 구조가 있는데 또 수학이 입시와 경쟁의 도구가 되고 또 과도한 선행학습을 하게 하고 또 어려운 내신과 수능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동에 갔는데 여기 수학학원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학교 선생님을 제가 한 분 알았는데 그 학교에서 수학 시험이 왜 이렇게 어렵냐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평균 30-40점대가 나오도록 출제를 하라고 하셨대요.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어렵게 돼야 애들이 공부를 하고 좋은 데 많이 간다. 그럼 그 성적이 안 나온 20-30점대 애들은 뭐가 되는 거냐? 그거 어떻게 걔는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선생님이 풀어도 70점 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 잘 하다가 중학교 가면 또 어려워지니까 한번 무너지고 고등학교 가면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 수포자가 이렇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어려울 필요가 없거든요, 수학이. 어려우니까 애들이 점점 질문도 안 하고 포기의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시 위주의 수업. 그러니까 수학은 사실 미국에서는 가장 회사에서 선호하는 전공이 수학이라 그래요. 그만큼 수학이 우리 삶에 많이 쓰이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수학이 입시의 도구죠. 수학 잘하면 대학 잘 간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입시의 도구가 됐습니다. 변질됐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학에 참 재미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게 중요한 말씀을 이제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수포자를 예방하고 내 자녀가 수포자라면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라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나 스토리인데 1881의 뜻이 뭘까요? 1881 네? 18세부터 81세까지 했잖아. 와, 18세부터 81세까지 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다.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881 이야기는 어느 날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밖에 나와 있는데 죄송한데 좀 벗어도 될까요? 네.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 한나라는 학생이 있어요. 저희 학교에 이제 고3인데 이 학생이 나오더니 선생님 저 앞뒤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저 지난번 시험에서 우리가 18점 맞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랬지. 그랬더니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 81점 맞았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점에서 81점이 된 건데 제가 이 학생의 그 점수 얘기를 듣고 점수가 많이 올라갔구나 이게 아니라 울컥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얘가 그 18점 맞았을 때 그 상처 막 힘들어 했거든요. 굉장히 그 수학을 포기하고 대학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갈까? 막 이런 고민을 같이 하면서 공부해왔고 그 학생의 힘들어했던 시기들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81점이라는 점수를 떠나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런 애도 할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기뻐하고 울고 부둥켜 안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 학생한테 이제 그거를 한번 편지로 글로 한번 써다오 해서 글로 써줬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18점 충격적인 점수를 받고 중학교와 고1, 고2 때 수학의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은 이유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은 충실했고 숙제는 열심히 해갔지만
그 이상의 것은 잘하지 않았고 그 이후 시간은 다른 활동을 하느라 복습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또 수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적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사라지게 되고 과목 자체가 싫어졌습니다. 포기하고 싶었고 할 수 있겠다고 다짐을 하기에는 시간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은 잘하는 애들과 같이 공부하며 나도 모르게 비교하고 초라해지는 기분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고3 겨울 보충이 시작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2달 동안 보충이 끝나고 모의고사를 봤는데 18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의 마지막 기대도 꺾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반쯤 포기하고 있을 때 수학선생님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일단 수학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갔습니다. 처지가 비슷한 상황인 친구들과 서로 격려해주며 힘을 얻었습니다. 낮은 레벨의 반에서 수업을 들으며 모르는 것에 대해 질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편안하고 부담없는 수업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공부할 때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질문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친구와 함께 50분 동안 2문제도 풀지 못해도 끝까지 풀어보면서 그 개념만큼은 잊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1시간에 2문제 푼 거예요. 그죠? 막 20문제 풀어도 현찬을 반해. 무엇보다도 수학 선생님을 찾아가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잘 설명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왜? 제가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제가 그 아픔을 알거든요. 그 친구의 그 막막함을 알기 때문에 절대 이 학생이 못하고 이상한 거 질문해도, 중학교 거 질문해도 굉장히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좋은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풀 수 있는 문제가 늘어났습니다. 점수도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올라가는 점수를 보며 하루에 2시간은 꼭 수학에 투자했습니다. 여기까지 불 붙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불이 안 붙었는데 조금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이제 수학을 알아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까지 부모님과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9월 모의고사를 보았는데 결과는 81점, 숫자가 뒤집혔습니다. 수학은 흥미와 자신감, 근성이 있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이 학생은 아마 학원을 간다고 하면 잘 받아주는 학원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이 발견을 하지 못했더라면 지금도 수학은 나는 정말 18점이야 이렇게 삶을 살고 있겠죠. 근데 굉장한 놀라운 경험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옆에서 믿고 도와주는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스타일을 알고 찾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를 소개하는 책에 이 편지가 이제 실리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뭐라 그러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18점에서 81점인데 저희 아내는 더 합니다. 저희 아내도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데 한 번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저희 아내에게 이제 왔어요. 근데 몇 점 맞았니? 그랬더니 4점을 맞았대요. 10점 만점에, 그게 아니고 100점 만점에 4점짜리 하나 맞은 거예요. 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걱정도 되고 했어요. 이 학생의 그 수준을 봤더니 초등학교 4학년부터 안 돼 있는 거예요, 수학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안 돼 있는데 중1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난감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학생이 장점은 뭐냐면 공부는 못해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게 있었어요. 믿고 순종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부지런히 부르더라고요. 한 6개월쯤 지나고 아이가 조금씩 이제 흥미가 붙기 시작하고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고 1년쯤 되었을 때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88점이 됐어요. 4점에서 88점. 저는 18점에서 81인데 그래서 아내 앞에서 깨갱합니다. 사실 수포자는 오늘 아내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 학생을 보고 학원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학생의 성적을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는 것은 정말 아니다. 무한한 잠재력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 한 명 한 명 정말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 학생들이 그 잠재력이 얼만큼인지는 우리가 숫자로 체크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에디슨이라든지 유명한 과학자들, 세상을 빛낸 사람들 보면 학교 다닐 때 문제야, 수포자, 얘는 뭐 제끼는 애, 그런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 훌륭한 일들을 해내는 거 보면 우리 자녀들도 그 무한한 잠재력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그 세워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저 아는 분을 한번 만났는데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학원을 다니는 거는 좋아요. 학원에 이제 분명히 필요성이 있고 한데 학원을 다니고 복습을 하지 않는 것은 그냥 개그 콘서트 한번 보는 것과 같다. 개콘 보고 나면 재밌잖아요. 그죠? 근데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 내 실력으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수포자들의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수학을 포기한 시점부터 돌아가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수업도 이해도 안 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배운 것을 그러니까 배운 게 이제 학이잖아요.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 게 습인데 그 습을 하는 과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수포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말이 아니라 학이 시습지면 불역열호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배우고 익히지 아니하면 배우고 때때로 익히며 즐겁지 아니한가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예, 졸리시죠? 네, 그래서 학원을 다니되 복습을 잘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제 이 부분부터 그 세 번째, 네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스터디 그룹하고 그리고 하루 30분 수학 실천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스터디 그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어느 시골 마을에 학원도 없고 전기도 잘 안 들어가는 그 마을에 이 초등학생들이 일본 전국 학력평가에서 1등, 2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신기한 거죠. 왜 어떻게 얘네들이 그렇게 잘할까? 그래서 이제 조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 마을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그 마을에는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교에 모여가지고 서로 숙제도 하고 선배가 후배를 가르쳐주고 서로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애가 애를 가르치냐? 잘못 가르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알고 보니까 이 선배들이 동생들을 가르쳐주면서 이게 굉장히 실력이 향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학력평가에서 이 높은 성적이 나왔다고 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수학을 잘하게 된 데에는 이 스터디 그룹이 굉장히 영향이 있었습니다. 저랑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안 되는 거지만 서로 설명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실력이 향상됐거든요. 여기 5번째 줄 보면은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이 강의를 듣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억하는 것은 5%라 그래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듣고 기억나는 것은 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읽는 거, 내가 직접 읽으면 10%가 남습니다. 그리고 시청각 교육을 받으면,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 받으면 20%가 남아요. 그리고 이제 쓰기 또는 집단 토의 이런 것들을 통하면 더 많이 남습니다. 최고의 정점에는 서로 가르치기라는 게 있어요. 서로 가르치면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교육 방법 하브루타 있잖아요. 굉장히 막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나누거든요. 근데 말로 막 이렇게 하니까 서로 이게 내가 아는 것을 말로 하다 보니까 뭘 모르겠고 뭘 아는지도 알게 되고 이제 그런 걸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그 실력이 향상되는 걸 보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꼭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 아이랑 비슷한 아이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과외는 아니고 부모님이 임장 아래 같이 공부하게끔 환경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다 해냅니다. 어느 정도로 해내냐면요. 그 브라질에 그 빈민가가 있어요. 빈민가가 있는데 얘네들은 학교를 못 다녀요.
왜냐면 수입도 별로 없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 빈민가에 그 미국의 어떤 그 학자가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벽을 파요. 거기서 컴퓨터 화면을 설치를 해요. 왜 벽을 파서 설치하냐면 띄어서 가져가니까, 팔아먹으니까. 그리고 거기 키보드를 또 역시 밑에다가 놓고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또 가져가기 때문에 마우스도 터치로 해가지고 못 가져가게 시멘트로 딱 공구리 쳐가지고 해놓습니다. 그리고 관찰 카메라를 딱 설치를 하는데 놀랍더라고요. 애들이 지나가다가 컴퓨터를 처음으로 만져봅니다. 막 만져보고 신기하니까 움직여보고 그 안에 있는 내용도 한번 해보고. 이 아이들은 컴퓨터 교육을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근데 한 명, 두 명 모이고 한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2달 후에는 웬만한 대기업 비서가 컴퓨터 작업을 하는 정도의 능력을 아이들이 습득을 했다라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은 정말 대단한 아이들이죠. 2달 만에 아무것도 정말 뭐 영어는 좀 어려운데 했겠죠. 근데 그 2달 만에 이제 터득하다니 스스로 선생님도 없는데. 더 놀라운 거는 와, 그 학자가 이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논문을 줍니다. 이 유전자가 암에 미치는 영향. 그 굉장히 대학생들 정도는 돼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거기다 넣어놨는데 얘네들이 역시 그거를 하나씩 클릭해 보면서 6개월 후에는 대학원생이 알아들을 만한 그런 내용으로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더래요. 굉장하죠, 여러분? 이 아이들이 모여서 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은 굉장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보잘것없죠. 우습죠. 근데 얘네들이 만들어내고 토의하고 서로 말하면서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메일을 나중에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스터디 그룹을 해보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메일을 주시면 제가 또 답을 해드리고 제가 도울 수 있는 대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만 놔두면 딴 길로 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적당히 옆에서 조언도 해주고 필요한 거 도와주도 주고 또 얘네들이 뽑아볼 수 있도록 컴퓨터, 프린터 이런 것들도 좀 설치도 해주고 그래서 아이가 마음껏 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칸 아카데미 같은 것도 있고 이 유튜브나 이런 걸로 해서 아이들이 그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학습할 수 있는 도구들이 너무 많아요. EBS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 안 붙어 있어도 이제 좋습니다. 아이들이 해낼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루 30분 수학입니다. 하루 30분. 30분 동안 아이를 수학 공부해? 이게 아니고 30분이라고 해서 딱 30분도 아니고 이 자녀하고 30분 동안 수학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책 좀 꺼내주세요. 괜찮습니다. 여기 띄워놨습니다. 자, 하루 30분 수학 책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론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했다면 수학을 잘했겠다. 공감이 굉장히 많이 갔던 책이거든요. 지금 대학교과서를 쓰고 있는 그 총 책임자가 이 책의 저자이거든요. 같이 얘기도 많이 나누고 했는데 하루 30분 수학입니다. 수포자를 웃게 하면 하루 30분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좀 잠깐 읽어볼게요. 수학이 안 풀린다고 수학도 말하면 풀린다. 말하면 풀린대요. 그냥 내가 푸는 게 아니라 아이가 혼자 문제를 풀 때에는 문제풀이 그 기술로 빨리 답만 내고 만다. 그러나 남에게 말로 설명해 보라고 하면 공식이나 기술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상대방에게 왜 그런지 이해시켜야 하므로 공식이나 절차 대신 개념을 끄집어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 동안에서만 비로소 수학 개념을 다시 생각해내는 강화의 활동이 일어난다. 설명하기 위해 머릿속에서 적절한 표현을 찾고 논리를 구성하는 과정 자체가 엄청난 훈련이기 때문에 한번 그러한 사고 과정을 경험한 아이는 그 개념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된다. 또한 말로 설명하다 보면 스스로 생각의 오류를 깨닫게 되고 부족한 부분도 파악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무엇을 더 공부해야 될지 학습 계획이 자연스럽게 그려지게 된다. 그래서 막 한번 해보고 싶으시죠? 네. 근데요, 이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가 잘못 설명을 하더라도
너 이거 잘못된 거잖아. 이렇게 지적하면 절대 안 돼요. 걔는 가만 냅둬도 자기가 뭘 잘못 설명했는지 나중에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나 수학 초등학교 때 포기했는데 내 아이는 중학생이야. 근데 내가 잘 모르는데 얘랑 30분 동안 같이 수학을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시잖아요. 부모님이 모를수록 좋아요. 알면 참견해요. 제가 그래요. 저희 딸 지금 고1인데 제가 얘를 봐주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선언했습니다. 그냥 수학은 네가 알아서 공부해라. 얘가 이제 자기 문제를 풀다 보면 잘못 풀리는 게 저는 보이잖아요. 고3을 주로 하다 보니까 다 수학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지적을 하면 애가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아이는 어머님들이 잘 모를수록 유리해요. 그냥 격려해주고 동조해주고 얘가 스스로 말하면서 자기가 알거든요. 30분 수학은 뭐냐면 그날 얘가 수학을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엄마 앞에서 말해보는 거예요. 많이 안 배웠으면 10분 동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얘가 말을 하면서 자기가 내가 말을 해야 되니까 수업 시간에 잘 정신 차리고 들어야겠구나. 내가 어디부터 모르는구나. 이런 게 드러나요. 이렇게 선명하게 마치 CT 촬영하는 것처럼 쫙 드러나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앞에서 설명하면서 이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보기도 하고 엄마의 격려를 받으며 내가 성장을 합니다.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습관이 안 되고 하는데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한 달 정도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이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가이드를 이 책을 보시면 더 자세히 해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은 수포자 신분 세탁 프로젝트인데 이 책은 수학이란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수많은 학생들을 건져낸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수포자는 이렇게 하면 탈출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주어진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여기 많이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포자 신분 세탁 프로젝트. 다 적으셨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황롱문 박사의 몰입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황롱문 박사는 이제 서울대를 나오시고 재료공학부 교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몰입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해마다 고3 올라오는 학생들한테 이거를 같이 보여줍니다. 굉장히 아이들이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몰입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하나가 노현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수리과학부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이 몰입이라고 하는 이 영상을 보고 이 몰입의 훈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스스로 해내는 몰입의 훈련을 반복하면서 수학 실력이 쭉 올라가더라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수학을 잘하게 되니까 친구들이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아주고 같이 해결하다 보니까 또 습이 일어나고 몰입을 하면서 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하다가 서울대 수학교육과까지 들어가는, 수학교육과가 아니라 수리과학부까지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냈어요. 저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몰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세바시에서 말씀한 것도 있고, 이건 15분짜리인데 유튜브 찾다 보면 1시간짜리가 있어요. 1시간을 자녀분을 옆에 앉혀두고 지루하지만 쭉 끝까지 들어보시면 굉장한 도전이 됩니다. 몰입의 훈련. 우리가 크리스천 리더를 키워내야 되잖아요. 세상에 나아가서 보면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못 해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우리 자녀가 세상에 감당 못하는 이런 인재로 키워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저는 그 능력이 이 몰입에서 이렇게 발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몰입의 능력, 뭔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볼 수는 없지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몰입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EBS에 보면 공부의 왕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부의 왕도. 여기 보면 한 200편 정도의 영어, 국어, 수학에서 어려워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탈출했는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나랑 꼭 맞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도 들어가 보시면 제목이 쭉 떠 있거든요. 나는 뭐 문제집을 16번 풀어서 2등급이 됐다, 뭐 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재밌습니다. 자녀랑 같이 공부하다가 아까 얘기했던 그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하나씩 본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죠. EBS 공부의 왕도도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쭉 드리고 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학습 동기예요.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나한테 결핍이 없고 내가 공부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이런 환경 가운데 아이들이 있다 보면 공부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거든요. 아무리 좋은 방법을 얘기해줘도 얘는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결핍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결핍을 겪으려고 아이를 뭐 사하라 사막에다 갖다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한테 결핍한 학습 환경을 자꾸 제공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희 학교에서 한 번은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연수를 하는데 신문지를 갖다 놓고 신문지를 가장 높게, 특별한 재료는 다른 게 없고 가장 높게 쌓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신문지를 이렇게 쌓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뭔가 결핍된 상황이고 뭔가 부족한 상황에서 아이가 뭔가 성취감을 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아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걸 같이 얘기 많이 나누시고 그 목적을 찾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터디 그룹에 대해서는 좀 적어봤는데요. 목적은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협업과 소통, 의견 차이를 극복하고 문제 해결 능력의 다양성을 경험하면서 크리스천 리더의 사회적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 일반적인 성적 올리는 스터디 그룹이 아니라 이런 목적을 갖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배를 만들게 하려거든 목재를 모으도록 체근하고 일일이 일감을 정해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 대학 잘 가려면, 수학을 잘하려면 이런 문제들 풀어봐야 돼, 이만큼 풀어야 돼, 이렇게 하나하나 목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열망을 품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네가 실력을 이렇게 키워야 된다. 다윗이 그 양을 치면서 그 물맷돌질을 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참 하찮은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지만 그 주어진 일상을 매일매일 반복했단 말이에요. 정말 지루한 일이지만 반복했고 나중에 골리앗을 만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쓰임받는 역할을 해내잖아요. 아이가 공부할 때 그런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 스스로 열망을 품게 하라. 저 바다의 무한한 광활함에 대한 열망을,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가 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맺고 그리고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표현하는 이 수학을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수학은 정복의 대상이지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 대학을 잘 가게 하는 그런 도구가 돼서도 안 되거든요. 수학은 하나님이 주신 학문이에요.
내가 정복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자녀가 꼭 알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관심과 칭찬과 격려가 자녀에게는 굉장히 필요해요. 비교하거나 비교하면 한번 이행시를 줘볼게요. 비교해서 한번 해보시죠. 비참하거나 교만해지거나. 비교하면 비참하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자녀를 비교하지 마시고 그 자녀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격려해주고 키워줘야 되는 우리가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도 그러했다고 생각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하시고 인격적인 대화를 해서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우리가 이 자녀들이 정말 비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30분 수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주되 절대 표정 관리를 꼭 하시고 답답하다고 인상 쓰면 얼굴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수학을 모를수록 유리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선행학습에 대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선행학습은 일어나서 영화를 보는 것과 같대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지금 영화가 있는데 앞에 있는 분이 이제 일어나서 보는 거예요. 더 잘 보려고. 그 뒤에 있는 분은 어떻게 되죠? 안 보이니까 나도 일어나죠. 그죠?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 다 하네?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선행학습에 대한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인터넷 강의로 사교육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뭐 삽자루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도 최근에는 선행학습 시키지 말라고 자기들이 하는 일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행학습은 막 1년 이상 과정을 미리미리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아이한테 굉장히 독이 됩니다. 절대 그렇게 시키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겨울방학 때 1학기 공부를 예습한다든지 그 정도는 괜찮죠. 그 정도는 괜찮은데 미리미리 이렇게 나가게 하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침, 점심, 저녁을 아침에 다 먹는다고 좋을 거 없잖아요. 그래서 배만 나오겠죠.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동기부여인데 동기부여는 우리 꿈의 학교 이사장님이 황성주 박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고1 때 반에서 30 몇 등을 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못한 거죠. 그죠? 옛날에 한 60, 70명 정도 됐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학교 선생님이 그 회고를 들으면서 인생의 꿈을 발견해요. 이 선생님이 이제 교직이 이제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인데 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억에 났을 때가 언제냐면 그 교사 초기에 어떤 섬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섬에 있는 아이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때묻지 않은 아이들의 그 선생님에 대한 환대, 같이 공부하면서 느꼈던 즐거움. 근데 자기는 빨리 이 섬을 탈출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대요. 성공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답답한 시골 생활을 나중에 몇 년 후에 정리하고 세상에 나갔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때만큼 행복할 때가 없었대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같이 이제 영향을 주고 교제했던 그런 시간들이 너무 이제 인상이 깊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서울대 의대를 나오시고 이게 지금 뭐 이제 이롬생식을 이롬 기업을 하시고 학교의 이사장님으로 이렇게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써놨었어요. 네. 8번은 학습 공동체 도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의 임장 아래 뜻이 맞는 아이들이 모여 서로 가르쳐주며 공부할 수 있도록 홈스쿨 비슷한 개념으로 하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없어도 스스로 해낼 수 있다. 그래서 놀라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결과들이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가 없으면 이제 잇몸으로 하고 저는 지난 겨울 소화가 안 돼가지고 체한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이 쓸개에 이만한 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쓸개에 그 소화액에 나오는 걸 막고 있어가지고 그 쓸개를 떼어냈거든요. 그 쓸개를 떼어내고 또 기념으로 집에 갖고 있습니다. 그 돌을. 근데 쓸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쓸개가 없으면 간에서 그 역할을 대신한대요.
그래가지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들이 선생님이 없으면 뭔가 결핍한 상태가 되거든요. 선생님이 있으면 편하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여행을 왔는데 가이드가 있으면 나 가만히 있어도 다 안내를 해준단 말이에요. 편하거든요. 근데 가이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알아봐야 되죠. 지도도 찾아봐야 되죠. 실패도 경험해보게 되죠. 그 여행은 평생 갑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아이들이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부모가 너무 친절하고 다 알려주고 교사가 다 알려준다고 해서 아이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한테 그런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잘 연구해보고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에 대한 이제 학부모의 의식조사를 보면 수학으로 인해서 매우 고통받고 있다가 71%예요. 그죠? 이게 많죠? 또 국제 교육 성취도 평가협회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취도가 있지만 놀랍지 않습니까? 뭐 3위, 2위 이렇게 차지했단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수학으로 유명한 나라인데 근데 그 공부에 대한 만족감, 행복감은 꼴찌 수준이라고 합니다. 수학의 흥미도와 자신감 순위가 최하위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정석책이에요. 정석책이 이렇게 많이 팔렸는데 왜 우리는 수학을 포기하게 될까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려운 교과 과정입니다. 학교 시험을 어렵게 내고 수능이 어렵고 그래가지고 이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취 기준과 학습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줄이면 뭐예요? 줄이면 뭐예요? 여전히 어려운데. 아이들이 해내기 어려운데. 아이들한테 여전히 높은 문턱이고 제가 한 번 이런 적이 있어요. 한 이 정도 크기의 컴퓨터를 배우는 교실이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컴퓨터 화면이 몇십 대가 쫙 돼 있어요. 저는 뒤에 앉았거든요. 근데 컴퓨터 강사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면 넘기시고 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화면이 안 넘어가요. 그 뒤에서 바라보면 한 두세 사람만 안 넘어가고 나머지는 다 넘어갔어요. 그때 느끼는 공포감은 빨리 문 열고 나가고 싶은 마음도 들고 나만 못 쫓아가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뒤로 그게 수업이 시작되고 한 10분 정도 지나섰는데 나머지 시간 내내 저는 못 쫓아갔어요. 앞에서 못 쫓아가니까 뒤에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닌 문제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는 잠시의 그 포기자가 됐었습니다. 잠깐 동안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수업 시간에 어려운 내용을 하다 보니까 내가 못 쫓아가면 이제 놓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수포자가 되는 상황이 되죠. 또 획일화된 줄 세우기 평가도 문제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준비 땅 하고 달려가는데 친구들의 등이 보이고 벌써 꼬리 지점에 가 있는 친구들을 보면 아이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포기하게 되고. 그게 아닌데 내 길의 끝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고 나아가야 되고 나는 난데 그게 아니라 친구랑 비교하면서 아이들은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하위권 학생들이 또 한 번 수포자로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제 말씀의 이제 결론은 부모님의 역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녀분이 수학을 못한다고 수학학원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그냥 이렇게 남에게 맡기는 것만 하지 마시고 내가 직접 아이하고 소통하고 아이의 학교에서 들은 내용을 30분 동안 들어주고 매일이 어려우면 월수금 일주일에 2번이라도 꼭 들어주시고 자녀가 얘기하는 걸 보면서 자녀를 격려해 주시고 평가하지 마시고 또 거기서 더 큰 효과를 내려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준비해 주시고 또 지금 저기 세종문화회관에는 애셔 특별전이 10월 15일까지 열려요. 애셔라고 하는 이제 그 미술가인데 뭐냐면 3차원 공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2차원 그림으로 표현을 해요. 굉장히 이렇게 재밌는 그림이 되게 많고 볼만한 전시회거든요. 한번 자녀분하고 또는 그런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것도 아이한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수학 체험전, 수학 박람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꾸 자녀분하고 그런 데를 나가시고, 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 그 그룹의 아이들하고 대학을 탐방하는 것도 좋아요.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대학을 미리 연락을 하면 가이드를 붙여주는 대학도 많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실제 대학을 가서 그 좋은 교육 시설들을 보고 선배들을 바라보면 아, 내가 지금 게임할 때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면 아이들이 그걸 봅니다. 아, 나한테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구나. 게임 중독인 아이한테 가장 좋은 방법은 게임보다 더 즐겁고 재밌는 것을 넣어주면 돼요.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넣어주면 아이들은 더 즐거운 것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의 다 했는데요.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기자들이 이렇게 있고 다른 나라 기자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던가 하여튼 기자회견을 하고 이제 질문 있으면 손을 들으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에 대한 내용이어서 한국 기자들한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어요. 근데 이제 정적이 쫙 흐르고 아무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렇게 질문을 잘했던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 점점 질문을 할 수 있는 힘을 잃은 거예요. 뭔가 질문에도 정답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이 질문하면 창피할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가지고 아무도 질문 안 하고 있으니까 중국 기자가 손을 들고 자기가 질문을 하겠다.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 그러지 마라. 한국 기자한테 기회를 준 건데 왜 네가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 기자분들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으면 제가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권을 뺏기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참 창피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질문도 서스럼 없이 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이 열려야 되고 부모님도 이상한 질문이라도 괜찮으니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용기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많이 하십시오. 네, 질문.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손주가 네.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네. 그런데 공부를 포기했어요. 완전. 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공부를 뭐하러 하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학원을 보내도 학원 시간을 제대로 가지도 않고 네. 그래서 속상하시겠어요. 학원도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원이 있어서 거기로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부 완전 포기했어요. 몇 학년이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예. 진짜 속상하고 그 때문에. 제가 잘 아는 학생 중에 잘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중학교 때는 그래도 공부를 좀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완전 안 해요. 완전히 손을 놨어요. 어느 정도로 놨냐면 그러니까 뭐 전혀 학교 숙제도 안 하고 예, 부모님이 완전히 얘를 포기할 만큼 맨날 눈물로 기도할 만큼 게임에 빠져 살고 그랬어요. 그래서 핸드폰만 해요. 예, 핸드폰하고 게임만 하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남들 대학교가 가야 될 나이가 고3이 되고 근데 대학을 이상한 곳을 가요. 저도 처음 들어본 대학을 갔는데 이 대학을 가서 이 학생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편입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돈을 좀 달라고 했는데 아버님이 너무 얘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널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해서 편입학원을 갔는데 한 달도 안 다니고 그만둬요. 그리고 집에서 페인처럼 백수처럼 그냥 맨날 그냥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오후 2시에 일어나고 나이는 21살, 22살이 돼가는데 다른 친구들은 벌써 대학 다니고 막 군대 간 애들도 있고 근데 얘는 여전히 대학도 못 들어가고 있고 정신 못 차리고 있고 그 부모님은 속은 문드러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친구가 한 번 더 편입시험을 보겠다고 한 번만 더 지원해달라고 이제 했더니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제 이렇게 됐는데 결국 이제 부모님이 자식이기는 부모님 없잖아요. 그래서 보내줬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도 자세히 이제 물어보지도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모님께 와가지고 저 외대 합격했어요. 이렇게 합격증을 딱 보여. 합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네가 무슨 외대냐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합격증을 딱 보여준 거죠. 근데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니까 하나님이 얘를 키워나가시는데 그 부모님의 마음은 남들 대학 갈 때 가야 되니까 못 가기 때문에 그런 애통한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이 친구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엄마 아빠 나 좀 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공부해 볼게요. 근데 군대 갈 나이가 됐으니까 군대 가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군대에 지금 갔네. 그런 상황인데 이 친구를 보면 정말 많이 답답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는 답답한데 하나님이 이제 빚어가신다는 그런 마음,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목적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얘가 꿈이 뭔지 뭘 좋아하는지. 선교사가 꿈이에요. 선교사. 네. 선교사. 신학대학을 간대요. 그런데 신학대학도 실력이 있어야 간다. 이 얘기를 엄마 아버지 저도 얘기를 했는데 그 지금은 조금 수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도 가려고 해서 가고 이러는데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가지고. 사실 이제 학교는 선교사가 되기에는 필요 없는 과목들이 많이 있긴 하죠. 제가 보기에 선교사가 되려면 얼마나 힘든데. 네, 물론 영어도 좀 많이 공부해야 되고 책도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어떤 기술 같은 것도 하나 익혔으면 좋겠고. 그래서 차라리 드럼이나 기타를 배워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교회에서 드럼 치고 막 그런 거 할 때 그것도 해라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친구들이 하면 누가 같이 가면 되는 친구들이 하는 애가 없으니까 혼자는 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이제 만나봐야 알겠지만 좋은 삶의 롤 모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좋은 선교사님,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혹시 만날 수 있는 분이 계신다거나 메일로 주고받는다거나 해서 연결을 해주시고 부모가 얘기하면 잔소리를 듣는데 내가 존경하는 분이 하신 말씀은 얘가 이제 마음에 새겨지거든요. 이제 그런 기회를 자꾸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같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수련 저기 가서도 그냥 은혜 받고 오고 하는데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 때가 주실 돼서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주시리라 믿고 기도를 그렇죠. 많이 하는데 그래도 조급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학생 이름이 지성인데 그 학생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이제 아내하고 같이 얘기했던 건데 속도보다는 방향인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지금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분명히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인데요. 네. 열심히 하긴 하는데 수학 재미가 없다고. 네. 어떻게 하면은 이제 아직은 이제 어리다 보니까 지금 재밌는 거는 되게 잘 하는데 이제 하기는 열심히 다 해요. 근데 이제 수학이랑 영어를 만약에 했을 때 재밌으면 정말 열심히 하는데 재미가 없으니까는 자기가 시간만 딱딱 하려고 하더라고요. 몇 학년이죠? 4학년. 4학년. 네. 수학이 재미가 없다고요? 네, 재미가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고 미술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좋아하고 한 시간으로 하는데 수학을 하라고 하면 자기가 그 정해진 시간만 다시 뭐 자기가 막 하려고 했으면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얘가 왜 수학을 재미가 없어 하는지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수학에 흥미를 잃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수학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느끼는 성취감 같은 건데 이런 성취감을 맛본 경험이 많지 않으면 좀 재미가 없을 수 있고. 수학을 예전에 아는 분한테 했는데 못한다고만 예? 실험을 했었나 봐요. 예. 아는 분한테 수학을 배웠었는데 이제 못한다고 이제 좀 약간 칭찬보다는 그걸 하니까 이제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쪽은 아니고 이제 다른 쪽에 이제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칭찬을 하면은 잘하는데 그 부분이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고3이 됐는데 고3인데 수학을 좀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제 너 이것도 모르니? 이렇게 이제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은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얘는 그게 너무 창피하고 치욕스러워서 수학을 놨대요. 그 고3까지 쭉. 그런 것처럼 분명히 싫어하게 되는 데에는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일 많은 케이스가 이제 선생님이 야단을 쳐서 주눅 들게 해가지고 그거를 좀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분이 어땠는지 그게 수학을 싫어하게 되는 이유라면 참 안타깝다라든지 이게 좀 대화를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성취감을 좀 맛보게 할 수 있을까요? 같이 뭐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제 아내가요 초등 전문이거든요. 초등 중등 전문인데 잠깐 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되게 이제 열심히는 하긴 하는데 자기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네. 어머님은 혹시 수학을 좋아하셨나요? 엄마도 그랬어 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사실은 수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화장실에 가면서도 수학책을 들고 갈 정도로 안 풀리면 내가 끝까지 풀어내서 이렇게 아싸 하는 그 순간에 느끼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모든 아이들이 다 수학을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남편은 그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림을 전공하고 싶었을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잘 그리고 미술로 상도 많이 탔더라고요. 이 사람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없는 점이에요. 미술관 나들이를 사실은 저희 잘 가는데 미술관에 가면 딸과 남편은 이 헤드셋 하고 이 책 사서 하나 보고 다 듣고 하고 둘이 토크하고 그 다음 그림으로 가요. 저는 30분도 안 걸려요. 그리고 저 카페에 가서 커피 시켜놓고 책 읽어요. 이게 서로 다름이 있잖아요. 내 아이가 수학을 잘해야 되고 내 아이가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그거는 어디서 오는 거죠? 나도 그렇게 못했는데. 일단 부모님들이 모든 아이들이 다 중요한 과목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얘가 수학을 못하는 대신 잘하는 것을 찾아주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면 그걸 개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4학년이 벌써 수포자다 그런 거는 없고요. 얼마든지 얘가 이렇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혹시 학습지 같은 거 시키시나요? 네. 학원은 아니고 네. 집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공부방? 예. 네. 만약에 딸내미가 나 엄마 공부방 가는 거 정말 싫어 라고 한다면 안 보내실 의향은 있으세요? 그걸 물어보니까 네. 싫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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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너 그냥 보내지 말라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한번 선택의 기회를 너한테 주겠다. 자율과 책임을 네 양손에 한 개씩 주겠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얘가 학습지가 됐던 아니면 그런 공부방을 가는 게 됐던 너무 싫어하는 일을 어거지로 시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개그 콘서트 보고 하다가 오는 거예요. 내 걸로 하나도 소화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명강사라고 해도 내 아이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이 훨씬 핵심인 거죠. 얘가 좋아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아니면 좋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뭐 인생에 내가 맨날 좋아서 직장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좋은 일만 하고 살진 않잖아요.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러기에는 지금 4학년이 아직 어리고 얘가 이제 제가 학원에서 가르칠 때도 학습지가 도움이 돼요. 확실히. 왜냐면 고학년이 될수록 빠르고 정확한 계산을 요구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수학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전부 막 뭐 눈높이 뭐 시작해갖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너무 싫어하는데 억지로 시키면 얘가 그냥 수학이 그냥 시작하면서부터 수학이 싫은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그걸 끊어주세요.
끊어주시고 아까 말한 대로 지금은 너무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많거든요. 이런 강의를 방학 때 듣게 하고 좋은 강의, 이 수학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해주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함수다. 뭐 함수에 대한 강의가 EBS에 쫙 깔려 있잖아요. 그거 듣고 엄마한테 얘기해줘봐. 뭐 함수가 뭐래? 1대1 대응이 뭐래? 1차 함수는 뭐고 2차 함수는 뭐가 다르대? 이렇게 자꾸 물어봐 주시고 걔가 내가 아까 들었는데 엄마 얘기하다 막히면 다시 돌아가서 그걸 언제든지 리플레이해서 다시 볼 수 있잖아요. 자꾸 애한테 말해내게 하는 게 훨씬 좋고 남편이 말씀해 주신 팁대로 그냥 중간에 아닌데 그거 아닌데 함수 그거 정비례 그거 아닌데 뭐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그냥 다 들어주시고 그래서 자기가 말하면서 흥미를 느끼고 와 저런다 엄마보다 더 설명을 잘하네 이런 칭찬을 잘 해주시면 얼마든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면서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점수가 작은 점수라도 이렇게 좀 진보가 있었을 때 굉장히 격려해 주시고 잘했다. 그리고 결과를 가지고 칭찬하기보다 그 과정을 칭찬해 주세요. 너가 이 점수를 올리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엄마가 다 봤는데 너무 기뻐. 사실 엄마 뭐 사실 조금밖에 안 올랐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괜찮아. 점수는 5점밖에 안 올랐어도 너가 매일매일 그 시간을 쌓는 거 그것이 엄마에게는 너무 소중해. 우리 딸이 그걸 지속적으로 했다는 게 우리 아들이 그걸 지속적으로 해냈다는 게 엄마는 너무 기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면 그 과정에 대한 지금 포인트가 칭찬이 과정이면 내가 그 과정을 앞으로도 더 지속하고 싶다는 마음이 아이한테 생기거든요.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조금 수학 못해도 되지 뭐 다른 것 잘하는 게 있겠지라는 좀 편안한 마음을 주시고 또 과정을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수학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수학을 포기했던 시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회복을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입니다. 책을 많이 읽었던 아이들은 이해력이 기본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지금 목적이 없어서 공부를 다 놓고 있더라도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 이메일을 불러드릴게요. NEMO 읽으면 네모가 됩니다. 네모 NEMO 세모 말고 네모 그 다음에 숫자로 영사 그래서 네모 영사 한메일.net 한메일.net 부족하지만 질문해 주시면 메일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네. 저기 강사님께서 보면 대안학교도 나오신 것 같은데 네. 주변에 보면 대안학교 가서 좋은 뜻으로 가셨다가 좀 안 될 수도 있고 뭐 네. 그런 보면 대안학교가 어떤 거고 어떤 분이 가면 좋은지 대안학교요? 이게 참고로 이제 저희 학교는 인가를 받지는 않았어요. 일부러 안 받았거든요. 나라에서 지정하는 그런 교육 방식대로 교육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인가를 받지 않았는데 대안학교에 이제 와야 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저희 학교는 이제 기숙사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아이들이 공동체 의식, 동역자 의식 그런 의식이 많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한 학생들, 믿음으로 또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런 환경이 필요한 학생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반 학교에서 그 공교육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저희 학교도 물론 문제점이 없진 않거든요. 왕따도 있고 폭행도 있고 한데 다른 학교보다는 좀 덜해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휴대폰을 다 일단 수거했다가 나중에 집에 갈 때 주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휴대폰을 전혀 못해요. 이제 그런 환경이 좀 제공이 되고 그런 또 휴대폰에 너무 이게 중독이 됐다거나 게임에 중독됐다거나
이제 그런 학생들은 이제 원천적으로 그게 봉쇄되기 때문에 이런 학교를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예체능이 우리 학교가 좀 많이 발달돼 있어서 공부 쪽에 관심이 좀 없고 예술, 미술이나 음악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한세교회에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같이 세미나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또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겁내지 않고 믿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해 나가고 아이가 이 시대에 크리스찬 리더로서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의 역할과 또 교사의 역할과 또 아이의 그 정말 보살피는 그 섬기는 자로서 아이를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들이 여기를 떠나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실험해보고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고 찬양을 하나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 찬양은 저희 결혼을 29살 때 했거든요. 첫 아이를 이제 갖지 못하고 4년 동안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자녀를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자녀가 오랜만에 생긴 분들은 아마 그 아픔을 아실 텐데 그냥 애만 업고 가도 눈물이 나고 아이만 봐도 눈물이 나고 그 아이를 왜 우리는 안 주실까 원망도 하면서 그 여의도 교회 그 대성전 한쪽 구석에서 막 속상해하고 하나님을 원망도 하면서 있었는데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4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아이를 갖게 되면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이후에도 몇 년 동안 이 찬양만 하면 그때 생각이 나고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했으면 해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금을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도 좋으셨죠? 이렇게 끝까지 또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우리의 그런 귀한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가 또 함께 고민하고 또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가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제가 수학을 못했던 이유를. 아까 초반에 얘기 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 직업이 은행원이셨다고요. 수학을 참 잘하셨어요. 정말. 그랬는데 한 번도 아버지가 저랑 같이 문제를 풀어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교육열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가난한 시골 농사를 짓는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두 분이 결혼하시면서 우리가 자녀들은 뭐가 없어서 못한다라는 얘기는 하지 말자. 그래서 없는 형편이었지만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저도 주산학원도 다녔고요. 집에 아이템풀인가요? 그 학습지도 있었었고 나중에는 뭐 그 빨간 펜으로 바뀌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어머니가 문제지를 한 3개 정도 옛날에 3개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사주시면서 이걸 공부를 네가 다 해라. 근데 하나도 제대로 소화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어머니가 옆에 그걸 해답지를 보고 답을 다 달아요. 엄마가 공부를 해. 답을 다 달고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거라도 읽고 가 그랬어요. 엄마가. 그걸 읽고 갈 시간도 없더라고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이 같이 고민을 해주고 입에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을 해주고 한번 설명해보지 않을래? 만약에 혹시 저희 부모님이 그랬더라면 제가 수학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명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수학을 잘 못하더라도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면서 또 버텨주면서 인내하면서 자녀들이 격려해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정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귀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국집사님 다시 한번 감사 박수 드릴게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학부모 세미나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 주가 마지막 강의 시간을 남겨두고 계신데 다음 주 강사님이 이미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시네요. 우리 한번 잠깐 일어서 주실래요? 네, 우리 최강돈 집사님, 만세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님이세요. 네, 박수. 네. 단연간 대학에서 또 학생들의 진로를 또 이렇게 가이드해 주시고 학생들을 만나면서 느끼셨던 것들 그리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진로와 적성에 대해서 제가 이미 또 저번 주에 만나서 집사님과 한번 피드백을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마음과 애정을 쏟아서 이 강의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뒤에 간식을 준비해 놨거든요. 가시면서 하나씩 가져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시면 그래서 나중에는 옆에 있는 선생님이 이렇게 잘한다 그 칭찬 정도만 해주는 선생님 붙여가지고 처음 보았어요. 네. 제가 사실 그래서 그걸 봐가지고 집에서 애들이 무슨 막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만 나와요. 근데 그걸 보기 전에는 그냥 수학도 없었는데 제가 잘한다. 잘한다. 이거 뭐야? 그랬더니 엄청 속상해서 이제 애들 네, 앞자리에 가시다.